따단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는요. 월요일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007 빵.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걸리셨고요. 서재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게임하자. 007 빵. 네, 이거 모르시는군요. 이거 아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네,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못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터지게 생겼습니다. 용산에서 드디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먼저 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저부터. 네, 저는 결론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 못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저희가 한 대통령 되고 나서가 아니고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보면 일관성이 있으세요, 이분은. 예,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은 없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보를 해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실 거면 그 전에 바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유독 또 바뀔 이유는 없다. 그것도 조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어떤 대표로 생각하기보다는 부하 직원. 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나처럼.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 돼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더 어떻게 보면 개심죄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분이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우리 동훈이가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첫 번부터 이제 뭐 무조건 노다는 거죠. 답은.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오늘 그 독대를 제일 지금 조마조마하게 면담, 보고 있을 면담을 보는 저는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좋은 결과 나오면 이재명 대표께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이제 심리를 공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저는 윤 대통령께서 늘 예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 큰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국민들의 소리를 다 들으실 테고 그래서 예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또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결단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그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회까지 와서 이제 뭐 국회 의결을 해가지고 대표직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도 모두 예상 밖으로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찾아가서 그래서 안철수 단일화 때도 사실은 될까 했는데 결국은 통큰 양보하면서 됐었고요. 그 여러 가지 있네요.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전이잖아요. 대통령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명태균 씨나 다른 분의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 이후의 행보는 이제 본인들의 독자적 그리고 혹은 그 옆에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이라든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민생을 떠나서 대통령 다음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한 2년 6개월 동안 냈는데 그 결과는 귀를 닫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귀를 닫을 것이다. 그렇게 귀를 닫을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과정에서의 여러 이제 그 어떤 그 문제들 또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받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일관계 정상화라든가 또는 의대 증원도요. 전임 정부에서 계속 사실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론의 눈치 보느라 하려다가 반발이 나오면 그냥 없던 일로 되고 했었던 것인데 그런 결단들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결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독대냐 면담이냐 이를 두고 사실은 지금 면담이라는 표현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이후에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들. 그 서로 이제 불신하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독대는 1대1로 만나는 것인데 이제 1대2로 만나는 거잖아요. 2대2도 아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렇죠. 그러면 그 뭐 한동훈 대표나 그 대변인들 말씀은 뭐 그런 뭐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는 또 오늘 만남을 위해서 어제 행사 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준비했다는데 저는 준비하는 것도 사실 좀 어색하죠. 사실 만나서 그동안 언론의 모든 걸 다
뭐 언론 풀이 해놓고 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치셔야 된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인데 그 1대2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불신이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끝나고 나서 뭐 브리핑이든 이제 언론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또 거기서 또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또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또 반박이 나올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1대2라는 그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고요. 네. 배석입니다. 배석자라는 것은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네네. 저는 정진석 실장께서 양측에서 다 신뢰를 받는 분이고요. 분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도 잘 아시고 그래서 의외로 절충 또는 뭐 중재 또는 완충 그런 역할을 하실 좋은 그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꽤나 있다 생각하고 얘기가 잘 된다면 일정한 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대표께서 대통령님과 개인적으로 두 분 워낙 친하던 사이니까 좀 얘기를 더 나누겠다라고 요청해서 그 자리가 이제 다시 두 분만의 대화의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손 회동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빈손 회동은 아닌 것이고요. 그 뭐 한동훈 대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만남 자체로. 그렇죠. 그 만남도 있고 또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한 또 명분도 있기 때문에 빈손 회동은 아니고 한쪽 성과 있는 뭐 반쪽 회동이죠. 근데 성과가 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께 훨씬 더 좋은 일이 직접적으로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민심을 이제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한동훈 대표는 미래의 자산을 쌓는 거겠지만 이게 본인 좋자고 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 정부의 성공이 본인의 성공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요. 지금 오늘 면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본인 SNS에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면서 저 배 나온 오빠가 내 오빠입니다. 뭐 이런 취지예요. 취지가. 근데 그런 표현이 이게 지금 야당처럼 비꼬아서 여사님을 공격하는 것이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대변인 분을 두 분 모셨으니까요. 한 번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면담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자리잖아요. 좀 한 달 동안 진통 끝에 이루어진 자리고요. 특히 우리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대를 탔습니다. 저희만 좋자고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 운명을 지금 공동체가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절제해야 될 날이 어제 오늘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들이요. 당과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는 오늘 신문 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도 오늘 면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했다. 언급 자체를 굉장히 자제했다라는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오늘 견지하면서 오늘 만남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변인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까지 말을 보태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대변인 상근 부대변인 하면서 이제 입이잖아요. 대변인이 이제 당의 입이라서 처신은 굉장히 잘못한 거고 저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조롱입니다. 조롱. 그리고 말미에 그 마지막 갈로 쳐서 20년 된 뭐 이제 배 나온 오빠는 누구도 아닌 내 뭐 배우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민주당도 있어요. 사실 근데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언제 있냐? 경선 과정에.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대표 뭐 누구 1번 2번 할 때 경선할 때는 조롱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 신분일 때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 대변인이나 어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친윤 쪽에서 싸울 때 옆에서 좀 도와주고 언론 플레이할 때는 하는데 공식적인 대변인이 이렇게 한쪽의 편을 든다. 물론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드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결국엔 한동훈 대표한테도 부담인 것이고 대통령실에도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정치는 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정치가 아니고 대권에 대해서 가는 길에 어떤 김 여사를 인질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계속 그 방송에서는 오빠 이슈가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형이 있어요. 형이요? 저는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회 보는데 이분의 입이 사실은 공식적인 저는 채널이라 보는 것이 이분이 계속 워딩을 강하게 하거나 그런 방향성의 한동훈 대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장해찬입니다. 아 그래요? 장해찬 최고가 사실은 저도 같이 알자 방송할 때는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계속 밀었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김건희 여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은 이런 분들이고 그 대변인은 입은 아닌데 이 대변인의 자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형 동생 이런 말씀은 이제 그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자꾸 비유적으로, 예, 자꾸 요거를 이제 키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회동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쪽이든 또 저쪽이든 다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오늘 회동에 집중하자. 오늘 그 면담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말을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했어요. 아니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평을 기대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뭐 단독을 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단독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음 날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단독 하면서 명태균 씨 말을 명태균 씨가 뒤집는데 그게 또 단독이 나오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어져 있고 있어요. 이런 명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예. 그러니까 뭐 독자 입장에서는 재밌긴 하니까 기사는 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한 실체는 여론조사 원래 이제 전화번호부 업체를 운영하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 DB가 있으니까 그걸로 여론조사 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여기저기에 좀 그 줄을 대고 좀 장사를 해보려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 때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 전당대회 때 이제 그쪽에 이제 관여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분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이제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을 연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선 때까지입니다. 이제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과 윤 대통령이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면서 이 사람도 이제 소원해진 거예요. 대선 본선 때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이 이제 팩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저기 이제 계속 줄을 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본인이 직접 어떤 대가를 받거나 나중에 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로 밝혀졌고요. 4만 1,000명 초청되는 취임식 간 것이 이제 거의 유일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그야말로 개인적이거나 의미가 없는 것들인 것이고요. 다만 남아있는 이제 그 보궐선거 때 공천에 거기에 얼마나 개입했는가 그 부분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명태균 씨의 발언을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뭐 현상은 아니잖아요. 조국 현상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건 당연히 뭐 물론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관심도나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저도 명태균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수단 가치가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대선 때가 아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전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게 그때 홍준표 시장 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다가 결국에는 명태균 이분의 SNS 한마디에 그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해가지고요. 대구시 공무원이 잘렸습니다. 지금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사퇴 자발적 사퇴로 했지만 잘린 겁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된 증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경선 때 얘기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선 때 불법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김영선 이제 전 의원의 어떤 그 공천 개입 물론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걸 또 빌미 삼아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이고 저는 앞서 그 뭐 미국 대선 분석했듯이 약간 트럼프식 화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빠라는 자극적인 단어의 모성을 얘기해 놓고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대통령과 부인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도와줘. 왜? 어떤 그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그 법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한 증거인데 이것이 곧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보는 것이죠. 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저런 네. 그 법 위반이 있는지 공천에 뭐 개입한 네. 진짜 했는지는 수사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현재로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엮여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동안에 지도부에서는 선을 좀 그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순서를 바꿔서 다른 네. 사람을 통해서 탄핵과 하야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엔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요. 예. 그 전에 뭐 탄핵 청문회 또 그 앞에 가면 뭐 최혜병 때 무슨 네. 단톡방 거기서부터 해서 계속 군부를 짚혔죠. 네. 근데 사실 다 이제 헛방이었거든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계엄 뭐 얘기 나오다가 또 이제 11월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세게 직설적으로 네.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예. 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아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저희 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네. 빌미로 삼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부분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저희의 책무인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오늘 그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오늘 그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 지도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핵 이야기, 하야 이야기를 나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나 뭐 하야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의 어떤 이렇게 편안함을 못 주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고 좀 잘하라는 의미고요. 저도 뭐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어제 이제 초등학교 체육대회 갔는데 거기에 반이 아니고 한 7, 80%는 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고 당원입니다. 당원. 당원들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너무너무 해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당원인데. 예.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어떠냐. 그때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그분이 심리적 탄핵이다. 지금 시기가. 그분이 의사입니다. 현지. 그래서 의대 정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의대 정원 또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수와 전공의를 또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시체 해부실에 가 보면 뭐 8명만 할 수 있대요. 그 더 이상 학생이 오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70%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70%가 국민이 지지죠. 왜냐하면 70%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지지 표로는 한 70% 나오고 뭐 여론조사하면 거의 뭐 50대 50% 나오겠죠. 그만큼 심각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을 향해 가지고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 검찰 수뇌부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뭐 이제 검찰총장 탄핵, 계속 탄핵의 연속인데요. 이 검찰총장의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2011년 10년에 있었던 대통령이 결혼하시기도 전의 일로 그것으로 대통령을 이 건으로 탄핵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이 불공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에 그 수위에 맞게 따지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지금 취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는 배제돼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은 중대 혐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닙니다. 돈봉투 사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여기 연루된 현역 의원만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중대범죄 수사 대상들인데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본인들이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당성, 그 순수성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 검찰총장을 실물총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추가 사건들도 많잖아요. 1심 재판부도 매수했다는 증언이 또 법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추가적인 사건들 수사하는 거 맞고 또 돈봉투 사건 수사 맞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검찰총장 탄핵합니까? 그러니까 탄핵해야죠. 왜요? 예,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수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돈봉투 사건도 수사하지 마세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비난받아야 되죠. 그러나 검찰이잖아요. 검찰.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죠. 만약에 법원이 이거를 무죄로 하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탄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열심히 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검찰이 4년 동안 수사를 해서 그 판단을 본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불기소 하잖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불기소의 조건 자체가 명백하게 그렇게 해서 불기소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찰 물론 뭐 그 지금 검찰총장이 뭐 몇 주 몇 달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장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폰 반납까지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하면서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론 만기에 있지만 쫓겨나다시피 해버리면서 만기인데 못 쫓겨나요. 그런 식으로 임기가 끝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안 해줬잖아요. 대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수사권 배제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검찰의 그 우리가 이제 공정과 상식이 아니고 그냥 수사하고 나서 기소해서 법원이 무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꼭 기소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 이거 검찰총장의 배우자 시절에 했던 것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의문시 간다는 거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검찰이 수사해놓고 검찰이 재판처럼 변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토론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가 의심 가는 흔적이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명백해 보이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증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검사로서 기소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1년 6개월 넘게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도 철저하게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를 했지만 결국 이성윤 그다음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때 기소를 못하고 기소하지 말자고 하니까 뭉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정부로 넘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11월에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4일에는 김혜경 여사도 재판 판결이 나오죠.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미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이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양당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할게요. 결집하겠죠. 그리고 뭐 12월 위기설인데 제가 말씀드린 위기를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매년 위기설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2022년에 9월 11월에도 위기설이 있었어요. 그때 쌍방울 아니요 조폭 같은 분 있잖아요. 김성태 부회장이 이제 해외 도피인데 그 잡아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 그게 2022년 9월이고 2023년 9월에는 그 이제 부결 그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뭐 가결했을 때 가결 뭐 부결 이런 식으로 할 때 위기다. 근데 다 살아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사실 위기가 없다라고 한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재판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달리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인데 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뭐 당의 지도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형적 환경은 변할 수 있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그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정치적으로 정치력으로 저는 풀 수 있는 가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건 법 앞에 있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혐의들이고 그런 증거와 증언들이 넘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법리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이. 그런 해석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선고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만은 민주당에 윤관석 전 의원 있었잖아요. 돈봉투 그분은 또 상고심 벌써 이제 30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일반 국민들은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요새 좀 속도를 빨리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보자 이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또 우리가 하나가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재원 전 민주당 상급 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